네, 다음은 이제 중국 부채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저 헝다 영상 쭉 이렇게 시간 순으로 헝다그룹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일단은 지금 헝다 이슈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이 점점 그 자극성을 띠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자, 355조 원 빚짐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파산설, 중국판 리먼 사태. 리먼까지 갖다 붙이니까 엄청 무섭다, 그쵸? 리먼이래요, 리먼. 리먼 브라더스. 얼마나 무서워요. 리먼 브라더스면, 아이고, 금융위기인데, 글로벌.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350조 원. 크죠? 숫자가. 예, 큽니다. 이해해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얼핏 들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일단 중국 경제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1경 7,273조거든요. 그래서 350조가 다 부실이라고 하면 중국 경제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게 됩니다. 물론 크죠. 2% 크죠. 큰데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하고 비교해가지고서 뭐 크다 이렇게 계산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있고, 한국으로 치환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1,8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대략 한 36조 정도 어디서 뭐가 터졌다. 그러니까 뭐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게 한 열 몇 개 더 터졌다.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 이게 좀 저는 이게 결을 비슷하게 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냐 하면 연초부터 해가지고서 거대한 손실을 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초 게임스탑 사태죠. 이때 당시 이제 헤지펀드들의 손실액이 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막 이런 게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야, 헤지펀드들이 9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내면 이게 엄청나게 연쇄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마진콜이 막막 나오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또 엄청난 손실, 다음 편이 시즌2는 빌황의 아르케이고스 사태였죠. 이때 당시에 300억 달러 마진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위기 온다 그랬어요. 근데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이제 아르케이고스나 게임스탑 다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막 금액이 막 큰 것 같은데 왜 86권가는 자꾸 저런 것 갖고는 위기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때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해드렸죠. 부채에 따른 위기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형적인 부채에 따른 위기는 뭐 부채가 많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가 많은가, 부의 채무죠. 이게 많으면은 금융당국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두 번째로는 그 부채를 가지고서 파생상품을 만들어 그 부채의 가치가 여러 차례 뻥튀기가 된 것이 있느냐. 이게 금융위기죠. 근데 사실 이제 게임스탑이나 아이케고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얘네들 이런 사태 갖고서는 이 조건을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 사람들은 보통 부채에 보면 레버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오히려 부의 부채나 파생상품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레버리지를 아무리 과도하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차례 뻥튀기가 없다면, 일단 사실 이제 뭐 금융사 망한다 그러면 무조건 정부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좀 쉬운 거죠. 뭐냐, 최악의 경우에 손실 규모가 어디까지인지가 소위 말해서 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럼 내가 어디까지 딱 개입해야지 이게 딱 나온다는 거고, 해결이 그래도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각이 안 설 때에는 정부가 이만큼 도와줘야 되는데 요만큼만 도와줘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금융시장에 심각한 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위기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헝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서 세 가지 그 레드라인 정책을 부동산 섹터에다가 지금 중국이 적용을 했죠. 그러면서 헝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빚을 못 늘리도록 막았고, 헝다는 뭐 워낙
그때부터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을 다 넘어 있어요. 그럼 연간 늘릴 수 있는 부채가 제로거든요. 그러고 이제 헝다가 보유한 지방은행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펼치겠고, 그리고 헝다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을 모아가지고서 그 은행들한테 별도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중국이 그 사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제가 볼 때 중국 정부가 헝다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채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기사에 따라서 숫자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통 이제 그 범위가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 범위입니다. 그러면은 많죠? 20조에서 30조면. 근데 이거를 또 여러 기관들이 나눠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외국 기관들이. 그리고 또 대형 기관들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헝다 채권 정도 가지려면 대형 기관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날 규모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CS가 빌황 관련해서 손실액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00억 달러 가량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빌황으로 CS가 200억 달러 손실을 입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헝다가 가지고 있는 외채가 총 200에서 300억 달러랍니다, 여러분. 다 부실이 나도 CS 빌황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일에 그 이데일리 TV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저는 이제 세 주체로 나눠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대주주하고 채권당, 그 다음 협력사 및 고객. 대주주는 모든 걸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탈탈 털어가지고서 다 내놓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원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발도 못 붙이게 끝을 낼 겁니다. 그 다음 채권단의 경우에는 좀 손실을 보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100원 빌려줬으면 30원은 못 돌려받고 70원은 받을 수 있게 정부가 해결을 해주는 방식인 거죠. 뭐 좀 유식하게 단어를 쓰면 베일인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단의 경우에 이 헝다같이 저렇게 돈을 무책임하게 많이 빌리는 회사한테 너희도 적절하게 심사평가해서 끊었어야지, 너무 무책임하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네도 손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금융사의 특징은 이게 있죠. 금융사가 너무 과도하게 손실을 봐서, 그래서 그 금융사가 만약에 위기에 빠질 정도까지 손실이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진짜 그 헝다에 따른 위기가 연쇄작용을 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만 손실을 보도록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주체인 협력사 및 고객은 제가 볼 때 100%다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가여운 존재예요. 헝다가 개발한다고 하니까는 시멘트 발라주고 거기 가가지고 일해서 용역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돈이 지금 떼인 거거든요. 그 영 상황이 고약하게 됐잖아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분양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헝다가 분양을 못 해준다, 돈이 없어가지고서 그게 다 날린다. 그럼 평생을 돈을 모아서 이제 분양받았는데 당연히 이것도 보호가 필요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또 보호를 해주면 아마 이제 인민들한테 인기도 끌 거고, 그러니까는 실물 경기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그런 점까지도 더해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인 보호를 중국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거고, 실제로요. 지금 이번 주에 나타났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헝다에게 못 받는 돈을 부동산으로 일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업체들의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헝다하고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하는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투자자가 있겠죠. 네, 해외 투자자들이 200~300억 달러 정도 채권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인도 아니고 뭐 중국 공산당이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전문 투자자일 거잖아요. 채권에, 그것도 위험한 채권에 투자를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사정 잘 모르면서도 했으니까 솔직히 먹으면 많이 먹고 손실은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샀을 텐데,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봐줄 것 같아요. 야, 그거 너네가 잘 알아보고 투자했어야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투자했냐? 니네는 한 70~80% 손실 보면 대충 될까? 막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서 헝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투자자들 보호 당연히 안 되겠죠. 주식이 원래 상표도 당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요, 만약에 헝다의 주식 투자자가 모든 걸 잃었다 그러면은요, 86번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냥 무난히 진행되고 있구나. 예.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가 손실을 많이 봤대. 무난하게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협력사 고객은 보호해준대. 무난하게 되고 있구나. 채권단은 돈을 좀 베일인이라는 방식을 한대. 역시나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헝다의 원래 대주주 일가들은 무일푼 거지가 됐고 감옥에 갔대. 그냥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 정도 시나리오를 저는 86권간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통제 하에 있는 딜레버리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이렇게 주체별로 나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잠깐 중국 문제를 바라보는 팁 3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은요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얘기 안 합니다. 언제냐? 가까운 예시가 있죠. 2019년 말에서 2020년도 초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당시에 중국이 정보를 주던가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지금 헝다처럼 정보를 이렇게 많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쵸? 정말로 문제가 될 때는요 통제합니다. 근데 요번에 헝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슨 스포츠 게임 중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광고하는 느낌도 들어요. 뭐냐 하면 마치 관련된 기업들, 헝다랑 비슷하게 기업을 운영해둔 기업들한테 경고의 메시지 날리는 거죠. 너네도 헝다처럼 하면 큰일 난다. 조심해. 예.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조용하다는 거고,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환율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는 어디에서 어떤 자산군 가격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되느냐? 환율입니다. 외환시장인데 지금 이제 중국 그 달러 위안 환율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위안화가 계속 강세였어요. 최근에 이제 9월 15일 저점을 해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1년을 놓고 보셔도 위안화는 계속해서 크게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별로 외환시장에서 위기라는 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망할 것 같고 저게 전이 되고 난리 날 것 같으면 위안화 외환시장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그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2015에서 16년도 넘어갈 때 중국이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더 길게 봐야 되겠네요. 이때 보시면은 중국 위안화 계속 강세 오다가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16년도 초에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증시가 되게 나빴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 부채 문제가 터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환율이 치솟았죠, 이렇게. 근데 그 전부터 뭔가 있었던 게 계속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니 뭐니 하면서 중국 부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위안화가 그전 1년 전부터요 이렇게 사부작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딱 터지고 쫙 한 번 더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안화만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중국 내부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안 느껴지고요. 오히려 지금 난리난 시장은 지금 호떡집 분란되는 한국이죠, 한국. 원래 원화하고 그 중국의 위안화하고는 소위 상관계수라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깨졌어요, 최근에. 아까 중국은 보시면은 최근 1년간 계속 위안화가 강세였죠, 달러 대비. 원화는 약세예요, 약세. 최근에도 심지어 위기는 중국에서 헝다 위기라는데 규제는 중국이 하고 있다는데 플랫폼 기업한테 한국이 위기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상황이 이제 아까 저렇다 보니까는 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게 약간 뚫고 올라가려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 위안화 10년 차트에서 거의 고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위안화 강세죠, 그쵸? 여러분, 2018년 말부터 해서 위안화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화 대비해서. 왜 0.9가 넘는 코릴레이션을 자랑하는 코리아 원과 차이니즈 위엔이 이렇게 달라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걸까? 예.
옆길로 살짝 빠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최근에 보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저도 이제 도대체 왜 이럴까? 솔직히 처음 딱 드는 생각은 그거거든요. 그냥 그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중국 이기면 원화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같이 약해지니까 근데 중국 시장은 진짜 위기는 아닌 것 같고 위안화 가지고서 장난치다가는 좀 부담이 되니까 뭐 시장은 크면서도 적절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원화를 가지고서 쇼패팅으로 한번 먹어보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해요, 지금. 근데 그걸로만으로 설명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 보면 지정학적 요인인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남북 관계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글로벌이 보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외신 보도들 보면은 진짜 경악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이 최근입니다. 최근. 이번 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그 지금 미사일을 테스트를 몇 시간 간격으로 했다라는 거죠. 좀 너무 무미건조하고 중립적으로 쓰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BBC인데. 최근에 북한은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합의도 하고 해가지고 SLBM에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발사 성공을 한 건데 중국에서도 겉으로는 축하해 줬잖아요. 평화에 기여하라고. 우린 도발 목적이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발사체는 도발 목적인데 군대 테스트를 했대요. 이거 표현이 똑같잖아요. 지금 발사체하고 SLBM이.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좀 다르다. 이게 어떤 때도 있었냐면 연평도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영토에 실제로 포가 떨어진 거는 연평도가 처음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떤 표현을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외신 표현은 뭐겠습니까? 어택 뭐 이런 거겠죠. 얻어맞았다 우리가. 공격받았다. 그런 걸 원하겠죠. 물론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수의 언론이요. 우리도 이제 맞았으니까는 포를 몇 발 정도는 우리가 응사해서 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과 남이 포를 교환했대요. 우린 맞았는데 우리 민간인도 사망하고 그러면서 텐션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좀 기분이 나빠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쩌겠습니까? 그들의 시각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요런저런 이제 북한에서의 행동들을 보면서 남북 관계에서 뭔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나쁜 일이? 그런 식의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너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황구시보라고 이제 그 거의 뭐 관영 매체예요. 중국에. 이제 그 영어로는 글로벌 타임즈인데 여기 편집장 후시진은 중국 문제가 있을 때는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지금 그 요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헝다 관련해 가지고서. 뭐라고 났냐? 중국 관영 매체 헝다그룹 대마불사 기대 말라. 편집장 요 후시진입니다. 리먼급 폭풍 없다. 정부 아니라 시장 구제. 저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후시진이 트위터 하는데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후시진을 보라라고 하면 이게 사실 트럼프 때부터인데요. 트럼프가 워낙에나 그 저기 트위터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뭐 시진핑이 트위터를 파가지고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응을.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러 좀 급이 떨어지게 급을 안 맞춰주고서는 근데 말은 잘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트위터에서 대응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후시진입니다. 이 사람이 막 트럼프가 이상한 거 올리면은 헛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댓글도 달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지금 일본 좀 총리 선거 하잖아요. 총리 선거 하는데 지금 니네 선거인데 왜 중국 때리기 그 경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까딱까딱 이런 거 막 아니 그래도 중국 관영 매체 편집장인데 이런 걸 올리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전에 보면은 뭐 바이든이 그 저기 비행기 타러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게 안 미끄러지는 중국산 신발 신지 막 이런 거 막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냥 가끔 이제 투자하시다가 머리가 아플 때 재미있는 것도 많고
예, 좀 건질 것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후시지는 꼭 보시기를. 네, 요게 세 번째 팁이고요. 네. 자, 다음으로는 86권가에서 사실 중국 부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 듯이 여겨지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이제 그 부채란 무엇이냐? 주체별로 나눠보면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부채는 많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일까?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이 2015년에 가계와 기업, 정부를 모두 합치면 이제 총부채라고 하죠. 그 GDP 대비로 했었을 때에는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중국은 글로벌에서 미국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게 언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느냐라고 하면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전에는 건전했죠. 미국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추세도 미국보다 좋았죠. 이거 보십시오.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금융위기 오고 나서 중국 정부가 이때 좀 순진했어요. 아니, 미국이 위기에 왔는데 우리도 글로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글로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이 돈을 많이 풀어요. 대표적인 게 그 4조 위안 경기 부양책입니다. 가전제품 바꿔주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전하향, 이구환신, 이 4조 위안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요. 한 번 부채를 내게 만드니까는 지방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부채 내는데 두려움 없이 막 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채가 느는 속도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늘어요. 이게 두고두고 지금 중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부채를 어떻게든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 거죠. 사실 여담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넘어서는 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더 써버린 거예요. 그럼 쓸 게 없죠. 미국하고 경쟁하는데 미국보다 부채가 많은데 그럼 미국을 역전해야 되는데 부채 더 낼 거예요, 여기서? 더 빠른 속도로?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급증하니까 중국이 2015년부터 저렇게 정말 늘어도 돼? 부채 관련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해서 16년 초에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이제 2016년에 난리가 딱 나고 나니까 중국 정부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좀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빠르게 늘어났죠, 부채 비율이. 근데 그 뒤에는 좀 그 관리를 해요. 16년 이후부터는. 거의 안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급증합니다. 2020년도 이게 2분기인가 3분기 기준인데 335%까지 올라가요. 부채 비율이. GDP, 3Q구나. 3Q. 예, GDP 대비 335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정도 속도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부채 많은 나라 대표적인 데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의 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해가지고서요. 보시면은 일본이 300% 중후반이죠. 예. 부채 많기로 소문난 맛집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중국이요. 일본은 부채 많고 해가지고서 죽은 경제라면서요. 그럼 같은 기준으로 봐야죠. 근데 뭐 차이인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부채 문제는 지금 좀 뿌리 깊고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심각할 수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 예. 그럼 글로벌 대비로 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글로벌이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그 정부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가계로 나눠봤었을 때 200% 중반 정도 돼요. 코로나 때 확 늘었죠. 지금 또 이렇게 쫙 늘어난 게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야, 일본하고 중국은 보니까 300이 넘던데 글로벌은 일본 중국이 그래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글로벌은 200%대네. 중반 후반. 누가 낮은 거야? 미국이 놀랍게도요 평균입니다. 놀랍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이게 독서 모임 할 때 여기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미국의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부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미국은요, 관리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고, 요것도 삐침이 있는 건 지금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미국은 이제 스테이트, 로컬하고 페더럴 합쳐갖고 그냥 정부라 공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게하고, 비즈니스가 이제 기업이죠, 기업. 기업들 부채 비율 보시면요, 그냥 안정적으로 약간씩 증가해요. 근데 굉장히 여기서 놀라운 거는 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 집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빚을 졌었고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2008년에 이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기업들은 부채 늘죠. 근데 기업하고 가계가 합쳐진 건 확 줄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가계는요. 이번 코로나를 겪기 전까지는 매우 성공적으로 딜레버리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채 감축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놀랍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그런 기사들만 접하잖아요, 보통. 미국은 정부 빚이 2차 대전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비율이래. 와, 미국은 빚 때문에 망하겠네. 미국 사람들 돈 안 아껴 쓰고 펑펑 쓰잖아.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하나도 안 한다며. 빚내서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던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흔히들. 근데 미국이 부채 비율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건전해요. 그것도 무려 금융위기 이후에는 딜레버리징을 해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빚으로 경제를 쌓아 올린 곳들은 일본과 중국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한국은 어떻죠? 상황이? 한국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이렇게 예쁘게 선을 긋고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보시죠. 빨간 게 가계부채인데 금융위기 이후로 확 줄였었죠. 코로나 때 살짝 고개 들고.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 가계부채는 그냥 늘었다 줄었다 평균적이에요. 한국은 그냥 계속 늘어요. 원사이드하게. 정부 부채도 낮기는 하지만 원사이드하게 쭉 늡니다. 물론 이제 미국하고 글로벌도 정부 부채는 늘죠. 예. 여하튼 이래가지고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단연코 지금 글로벌 탑이에요. 탑이고 저희가 이제 좀 더 한번 한국은 우리나라니까 좀 더 깊게 딥하게 한번 좀 파악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이제 작년 3월에 나온 자료인데, 이렇죠.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 추이와 비교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 상당히 읽으면 여러분들 이제 돈 버는데 사실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생의 그 뭐랄까요, 지식을 쌓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2다. 선진국 300 대비 낮으나 신흥국 209 대비엔 높다. 그 다음에 가계 기업 부채는 선진국 및 신흥국과 비교할 때 높다. 정부는 선진국, 신흥국 대비 낮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는 낮은 증가폭이다. 반면 선진국은 가계부채는 소폭 감소, 정부 부채가 총 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총 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를 보면 질이 좀 나쁘다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채를 낼 때는 단기에 내는 것보다는 장기에 내는 게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그 신용도가 높아야지 단기 대출이 아니라 장기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부채는 보시면은요. 2008년도에는 단기 비중이 23, 장기 비중이 76.9였어요. 2019년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기 비중이 22.8, 장기 비중이 77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단기 비중이 높은 나라 미국이 있기는 해요. 근데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근처에 오는 나라도 없습니다. 단기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 능력이 우리가 딸려요. 그리고 가계 금융 자산 대비해서 금융 부채 비율입니다. 낮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한국 2008년도에는 스페인 다음에 2등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피그스 중에 하나보다 간발의 차로 낮았죠. 대비. 우리 지금
1등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부채 상환 능력에 애로사항을 겪게 만드는 요소겠죠. 기업 부채로 넘어가 볼게요. 기업 부채로 넘어가 보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늘었고. 그리고 이제 장단기 다시 한번 가계처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2008년도 때도 24% 단기 비중이 낮죠. 2019년엔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기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건전한 거죠. 다만 이제 금융자산 대비해서 금융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높아요. 이 부분은 기업 부채 쪽에서는 5개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를 보게 되면 안 늘어나는 데가 없어요. 다 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궁금해하는 우리 주택 대비해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전세란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완투로 나눕니다. 전세 주택담보대출 더하기 전세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뺀 요거를 이제 GDP로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지 제대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요렇게 해서 보시면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008년에 52%에서 2019년에는 61%로 글로벌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에서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건전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고 뭐 그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택 뭐 대출 저거는 다 담보대출이잖아. 담보가 있으니까 은행들한테 뭐 나중에 정 문제되면 담보 저거 행사해가지고서 돈 챙기면 되고 손실 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계부채 비율 높다는데 그거 다 저 주택담보비 그 대출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들 하시는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는 다른 대출도 많습니다. 가계에서요. 가계부채에서 기타 대출 주택담보대출 제외입니다. 글로벌 탑입니다. 이건 뭐냐?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거 신용대출 생활자금 마련 위한 대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도 있고 다 신용대출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담보대출 비율이 높다고요? 높죠. 근데 신용대출도 높아요. 우린 그냥 부채가 높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특징이 있다는 거잖아요. 글로벌의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많이 냈고 우리는 가계가 많이 냈고 물론 정부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낳았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국가가 부채 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뭐냐 하면은 이제 주요 국가들 일본, 한국, 미국의 이제 부채 비율인 거죠. 근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이자 비용 부담 비율 GDP 대비해서 이자 비용 비율 이거는 한국이 5.5% 일본은 2.6%입니다. 미국은 11.5%긴 하지만은 15.8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죠. 물론 한국도 내려왔지만 빚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5.5보다 높은 데가 없어요. 다 낮아요. 그보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계하고 기업이 이자를 많이 내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도 물론 가계가 많이 내긴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나 그다음 절대치를 봤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많이 이자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똑같이 빚을 100원을 내요. 근데 개인들이 나눠가지고 내는 거는 개인들은 신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 부담률이 높아지죠. 근데 정부가 내게 되면 사실은 이 3주체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는 조달금리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같은 부채를 일으켜도 이자 부담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빚이 더 많은데 빚이 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은 더 적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적은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 상황이 아니고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에 부과돼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야, 그러면은 부동산을 잡아야 되나? 부동산 때문에 빚이 많이 늘었는데 그럼 부동산 뭐 꺼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라고 하실 수 있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강 크게도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부가 나타날 수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 이제는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 빠지잖아요. 담보가치 빠지죠. 가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대출이 많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빚 중에서 단기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담보가치 빠지면요 난리 납니다 이거. 그리고 자산 가치가 빠지면 자산 가치에 원래는 이제 부의 효과라 그러죠. 웰스 이펙트. 그래서 그게 소비로도 이어지잖아요. 근데 부의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수는 큰일 나게 될 겁니다. 말로는 집값 잡겠다고 하겠지만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는 정부는 제가 볼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정부들이요 집값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쓰는 줄 아세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스팀 아웃이라는 전략을 쓰려고 하세요. 뭐냐 하면 집값이 더 안 오르게만 막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집값이 5원 하던 게 10원이 됐다. 그러면 향후 그 정권이 유지되는 5년 동안 계속 10원으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담보가치가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없죠. 부의 역효과도 없죠. 그러면은 나머지 상황 괜찮겠죠. 근데 이제 집을 가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의 집에 대한 부담은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집값이 절대적으로 높냐 낮냐 이거에 떠나가지고서 집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크냐 적냐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해가지고 높게 뭐 이제 고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집값은 그대로인데 나머지 가치들에서 뭐 임금도 인플레가 오고 나머지 자산도 인플레가 오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인플레가 온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집값에 대한 부담에 대한 상대적인 그 부담액이 줄어들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김을 빼는 정책이다. 그렇게까지 그런 정도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값을 진짜로 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정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냥 유지시키면서 나머지를 더 빠르게 발전을 시켜가지고서 상대적인 가치를 낮추는 쪽으로 밖에는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의 특징은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국 가서 보실까요? 보시면은 기업 1등이에요. 가계는 제일 적어요. 정부도 좀 적은 편이고. 우리는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계가 100%였잖아요. 정부가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한 100% 정도 되고 그래서 한 250 정도였죠. 근데 중국은 보시면은 지금 기업이 뭐 한 160 정도 돼 보이네요. 그쵸? 가계는 한 4, 50도 안 되려나요? 그 정도입니다. 그쵸? 예. 이게 지금 이제 찬스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 국가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은 사실은 발전 궤적이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를 겪은 나라하고 비슷하죠. 한국의 경우에 기억하시겠지만은 IMF 이전에는 가계가 정말 건실했어요. 반면에 기업들이 고도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빚을 내고서 특히 외채를 지고서 장사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불어난 외채를 갚지 못해가지고서 기업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 기업의 부채를 가계로 이전시키자.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은행권을 구조조정했죠. 그때 당시에. 건실한 부분을 모아 굿뱅크, 부실한 부분을 모아 배드뱅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배드뱅크에는 소위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됩니다. 여러분 공적 자금 어디서 나왔죠? 저희가 낸 세금에서 나왔죠.
그다음 비금융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했죠. 역시나 굿, 배드로 나누고 공적 자금을 투여했죠. 세금으로요. 이제 배드는 국민 세금 넣어서 너무 흉하지 않게 역사 속으로 날려보내버리고 굿은 살아남아서 부채비율 100% 이하의 매우 건실해진 모습으로 경쟁자들이 사라진 시장에서의 독식 효과를 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진율이 다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힌트가 딱 느껴지시죠? 제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중국은 요 과정이 남았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부채 문제가 있는 거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뇌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마치 IMF처럼. 반면에 한국의 IMF 이전처럼 가계는 굉장히 튼실해요. 부채가 적어요. 기업들은 우리 IMF 이전처럼 대마불사를 외치면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헝다처럼 망하는 데도 나오고 뭐 헝다뿐입니까? 그 전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다들 까먹었지만 중국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가령 예를 들면은 안방보험 같은데, 그 다음에 하이항 이런 데들이 먼저 지금 사실은 엄청 두드려 맞았었죠. 불과 1, 2년 사이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결국에는 벌어지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정말로 피하고 싶겠지만 중국도 한국처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 중국이 그러면 그래서 쓰러지느냐, 아니면 한국처럼 일어나느냐. 제가 볼 때 한국 사례를 밟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처럼 배드군 나눠서 세금 투여하면 좋아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업 부채는 낮아지는데 가계 부채는 높아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말 건실해지고 승자 독식을 누린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가 중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로서. 예. 만약 중국이 부채 문제를 끌어안고 딱 쓰러진다. 그리고 중국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굿배드 나눠서 공적 자금 투여 막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살아남은 1등주에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입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인이고 한국 사례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중국이 한국의 97년처럼 외환위기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나죠. 한국은 문민정부 시절에 OECD 가입하면서 금융의 문을 외부에 활짝 개방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방을 안 해요. 외환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 한국의 외환위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위기가 발생하려면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속도를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가파르게 높여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은 중국이 큰 화를 당할 가능성이 한국처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약간 만만디처럼 가다 서다 하는 개방 속도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 저렇게 막 크게 주저앉을 일은 없어요. 다만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난 과도한 부채 있죠. 이거를 지금처럼 때 되면 헝다, 때 되면 안방, 때 되면 하이항 이러면서 계속 돌림노래처럼 반복하면서 누구는 망하게 했다가 부채 재조정했다, 망하겠다, 부채 재조정하겠다, 이런 것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은 중국이 소위 미국처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해요. 미국이 막 대책 없이 돈 쓰는 것 같죠, 여러분? 중국보다 쓸 여력 많아요, 지금. 여기에 사족을 좀 더 붙여보자면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사실은 좀 바이어스가 좀 이제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죠. 전 연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는데 뭐냐면 과도했던 이 가계 부채를 정부로 이전을 시켰죠.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모기지 사주면서 정부가 다 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계가 성공적으로 딜레버리징 하는 데에 QE가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노력이 막 일부 좀 물거품이 된 게 있죠. 다시 부채 비율의 가계도 좀 높아졌는데 그랬지만 그 과정에서도 봐도 가계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건전해졌고 강력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언젠가는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뭐 과거처럼 미국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든지, 그것도 뭐 한 단계 이런 게 아니라 과도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을 이제 사람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미국의 투자자금이 빼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납세자들이 나서서 세금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어쨌든 같은 부채 비율이라 하더라도 이자 비용 부담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가가 많이 부담하니까는 낮아져 버렸고, 그러니까 국가가 신용도가 더 높으니 그 이자 그 율이 낮죠. 그 자금 조달할 때. 그리고 가계는 그 사이 딜레버리징으로 미국은 건전해졌으니 향후에 뭐 세금 뭐 부담해야 되는 게 있더라도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한 게 아닌가 이고, 단점도 있죠. 빈부격차 얘기 딱 나오면 QE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잘못했거든요. 뭐 하여튼 돌고 돌고 돌아 미국의 양적 완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부채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